난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구환경지킴이 홍수열 쓰레기 박사, 농사짓는 역사 인류학자 공원국 작가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공 작가님 뭐 출국 준비 잘 되십니까? 네,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자유로우신 분 아닙니까? 너무 밀려가지고 네. 자꾸.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농산물 농약 실태에 대해 살펴봤죠. 요즘 시골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인다고요? 가면 뭐 농약 문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비닐, 뭐 반사막, 온갖 그 시설 작물 할 때 쓰던 폐기물들이 물가에도 버려져 있고 들판에도 버려져 있고 막 태워지고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언짢습니다. 현재는. 작물 폐기물 그 심각하다는데 그것이 공 작가님 오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사실 작물 폐기물이 심각한데 왜 작물 생산량은 나빠하고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되게 결합된 문제 같습니다. 일단 그래요? 땅이 넓으면 약간 저방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을 텐데 땅이 좁아지니까 더욱더 집약적으로 하니까 시설 투하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이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뽑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식량 자급률 그리고 곡물 자급률 뭐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진다. 뭐 식량도 안 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왜 떨어지는 겁니까? 식량 자급률은 현재 한 45% 된다고 하는데 일단 경제 45%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외국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OECD에서 제일 처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참하다. 네, 뭐 곡물로 계산하면 훨씬 떨어지고요. 식량은 45%인데 거의 OECD에서 일본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도 심각하다. 네, 일본보다 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줄어드니까 식량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는데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기 소비량은 증가하니까 축산은 증가하니까 축산의 사료는 또 다 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의 수입량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급률은 계속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워낙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이런 어떤 식량의 위기적인 부분들, 이 자급률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 의식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기근이 닥치거나 뭐 큰 공급 위기가 닥치기 전엔 모르는 게 또 식량이니까. 기근이 뭐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까이.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후 위기인데. 근래 시리아 쪽에서는 기후 위기 때문에 뭐 식량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아이고, 그 나라는 내전 때문에도 난민이 많은데. 뭐 내전도 이제 식량 위기가 내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기후 위기가 또 한 나라에만 오는 게 아니라 시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수입 식량을 주로 러시아 쪽에서 많이 수입했는데 러시아도 또 상황이 또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갑자기 뻥 터져서 내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러시아라고 하면 요즘은 뭐 전 세계 식량도 팔고 한 나라지만 러시아 붕괴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식량은 아니지만 곡물 자급. 고기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좀 이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니까 그런데 사료는 또 적대국인 미국에서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가스는 드는데 그거 이제 자꾸 석유로 때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급, 자기 힘, 자꾸 국가의 내부적인 영향이 자꾸 줄어든 건데. 이게 지금 러시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뭐 러시아는 그걸 통한에 요즘 많이 반전됐지만 이렇게 거대한 이제 뭐 거의 소비에트 블록도 식량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인구가 2100년 정도 되면 지금 70억에서 100억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요. 30억이 증가할 텐데 기후 위기가 지금처럼 진행되면 미국의 식량 소비량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의 식량이 남아도는 상황이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아사자가 뭐 100만이라는 설도 있고 그 이상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완전히 뭐 한 세대를 규정지은 일이 뭐 우리 근처에서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사짓는 품목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전엔 다양했습니다. 뭐 기리, 보리, 밀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밀 같은 건 거의 사라졌고 콩도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고 이제 사료 작물들은 국내에서 키우지 않으니까 예전 사람이 먹던 것들 잡곡류들은 거의 이제 전멸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1% 이하로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잡곡류 생산을 해서 국내 다른 산업 부분을 농업 부분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 소득 격차가 많이 나니까 누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잡곡류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농산물 시장 개방하고 이렇게 대외 무역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 시장 개방의 효과는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때 국내 농업의 그러니까 시장 개방에 맞서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규모화하니까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하게 해서 단일 작물을 경작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 점점 획일화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식량 자급률도 낮은데 또 작물이 단일화되고 단순해져 가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농업 자체의 어떤 기반에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적신호가 온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향후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 것인가 좀 진단해 주세요. 뭐 이미 한국은 적신호에 도달했고요. 네. 근데 비교적 현재 한국이 부유한 국가고 곡물을 살 수 있고 근데 충격이 만약에 외부에서 온다면 외국들이 이제 팔기가 어려워진다면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만약에 당장 수입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도 우린 기근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기근 상황.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사실은 뭐 원래 위기가 빈번한 국가들에게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식량의 이동이 이제 체제 내에서도 이동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식량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라면 사재기처럼 사람들이 평소에 착하다가도 안 착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식량 절대량이 완전히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는 안 생기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공포를 느끼면 식량에 대해서는 사람이 사재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아주 가까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오늘 겁을 많이 주시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쨌든 현재 경작 면적은 늘려야 된다. 이제 건물도 이제 조금 이제 그만 지을 때가 왔고. 그리고 또한 고기도 조금 적게 먹어야 된다. 가장 빨리 식생활을 바꿔야 된다. 네, 네, 뭐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줄여도 이제 사료로 먹는 건 워낙 가축이 먹는 양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가축이 먹는 걸 사람이 먹으면 이제 칼로리를 뭐 7, 8배 이렇게 우리가 더 섭취할 수 있으니까 가축에게 좀 적게 주고 또 경지 면적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농업 자체의 생산력도 조금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나라에서도 식량이라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예전에 뭐 중국의 예전 뭐 벌써 한 2600년 전에 이런 경세가들이 나라에 10년 비축량이 없으면 그것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는다. 국가라고. 그렇군요. 근데 10년 비축량이 그렇게 10년 쌓아놓고도 이제 기근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데 우리 이제 너무 자신감 가지지 말고 조심하자.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바이오 플라스틱의 허와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 홍수열 박사님이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바이오 플라스틱 문제 이런 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다가올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의 양 자체는 지금 한 전 세계 20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석유 생산량,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양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탈플라스틱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100% 대체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식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이 식물 원료를 어디서 조달할 거냐? 어떤 식물입니까? 요즘 바이오 플라스틱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PLA라고 하는 플라스틱인데 이게 옥수수로 만들어요. 옥수수로? 네. 그러니까 지금 옥수수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가축의 사료로 가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만드는 쪽으로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바이오 연료로 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이오 에탄올로도 만들고. 그렇군요. 옥수수가 쓸모가. 그러니까 이제 석유를 식물로 대체를 하다 보니 옥수수를 가지고 연료로도 만들어야 되고 원료인 플라스틱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친환경 플라스틱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인간이 플라스틱을 워낙 많이 쓰잖아요. 네. 이 플라스틱을 과연 식물 원료로 대체가 가능하냐. 만약에 지금 4억 톤 정도를 플라스틱 쓰는데요. 이걸 옥수수로 대체한다 그러면 지금 인간이 생산하고 있는 옥수수의 70%를 플라스틱 만드는 대로 다 몰아넣어야 돼요. 식량도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활용이 안 돼요. 재활용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다 썩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러면은 친환경이고.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을 쓰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재활용이 되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쓰는 게 맞는 거냐? 그 선택의 문제네. 선택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은 생분해 플라스틱하고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분해로 만든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에 같이 배출되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에 혼선을 주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플라스틱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환상 혹은 편견 같은 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썩는 플라스틱을 매립하면 환경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썩는 물질을 매립하게 되면 메탄이 생성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탄. 이거 뭐 온실가스 중에 가장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그 썩을 수 있는 물질은 매립을 금지시키거든요. 그럼 플라스틱이 썩는 거를 매립하게 되면 이게 친환경적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썩는다고 이것을 바다에 투기할 거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일단은 친환경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우리 죄책감도 좀 덜고 다른 대로 자연의 친화적인 어떤 거 실천하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쓰면서 상당히 죄책감을 덜었던 이제 마음의 부담도 덜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문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다고.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 쓰면서 편하게 죄책감을 들려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죄를 뿌리고 싶은 거죠. 결코 그것은 친환경, 그러니까 짐을 드는 게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현재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또 생산에서 소비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전 세계에 비해서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전 세계 한 200만 톤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제 4만 톤. 4만 톤이면 크지 않은 겁니까? 전 세계 수요량의 생산량의 한 0.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마음 먹기 시작하면 또 엄청나게 또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이 지금의 플라스틱 문제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인 것처럼 몰아가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말입니다. 이 생분해 비닐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잘 쓰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된 접근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것들은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우선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져요. 생분해 플라스틱을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될 것은 환경의 투기가 쉽게 일어나는 영역. 그러니까 어구 같은 거 있잖아요. 어구. 그러니까 양식용 부표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고의로 버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서 자연적으로 바다에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바다에 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제품들에 해서 우선적으로 생분해로 대체 나가야 되고 농촌 지역에 같은 경우에 사실 멀칭 비닐 같은 경우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비닐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생분해 비닐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단 전제가 뭐가 되냐면 생분해 기능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지금의 생분해 비닐의 경우에는 자연 환경 조건에서 분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빨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환경 조건에서 생분해가 제대로 일어나도록 기능성도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적으로
환경에 대체했을 때 환경 개선의 효과가 뚜렷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지 일회용 컵을 그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우선적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폐기물의 관리 체계의 교란 요인만 되는 거지 환경적 이익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생분해 비닐이나 음식물 거름망 같은 이런 음식물 쓰레기하고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섞여서 재활용이 안 될 텐데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같이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기업의 마케팅에 소비자들이 휘둘리는 겁니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분해 비닐이라고 해서 음식물로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폐기물 분리배출의 지침에도 없는 얘기고요. 이렇게 분리배출되었을 때 음식물하고 같이 썩어서 퇴비가 될 거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하는 공정에서 다 이물질로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쓰레기를 그러니까 이물질이 되는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에 밀어넣자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을 소비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환경부가 단속을 못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공 작가님? 사실은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부분에서 제 처가 그쪽에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한 국내 굴지에 10년 전인가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 팀이 이제 해체되면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분해 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뭔가 좋은 느낌을 많이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뭐 원래 또 쓰레기 박사님이 또 조목조목 짚으니까 어쨌든 잘하면 또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어구나 농업 부분 쉽게 버려질 수 있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면 이것도 충분히 플라스틱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유 플라스틱에 대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실효를 거두느냐지 무작정 도입이 능사는 아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 식량 위기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홍수열 쓰레기 박사, 공원국 작가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